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제 인물이죠.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김 의원께서는 다른 어떤 TV나 라디오보다도 KBS 예.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유, 우리 뭐 정말 정치 시사 또 예. 평론 평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배 원장님이 네. 아주 이 전국이나 지금 상황 자체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네. 늘 뭐 방송에서 좀 같이 대화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그냥 다른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편하게 같고요. 해주시죠. 뭐든. 편하게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아니면 농담이고요. 예.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강요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 성대모사를 하는 전문가가 김성태 전 의원의 이 목소리를 또 흉내를 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대모사하는 친구인데 이상민이라는 네. 캐릭터죠. 예. 뭐 MB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까지 네. 두루 포함된 가운데 저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항상 예.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목소리를 성대모사 내고 그 출연료는 그 이상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친구가 그냥 뭐 내 목소리도 일정 부분 성대모사로 장사를 했으면 나도 좀 이게 일부는 좀 돌려줘야 되는데 네. 전혀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제 2016년도 당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 할 때 네. 막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 친구가 성대모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의 그때 뭐 본인의 대표적으로 목소리죠. 그냥 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예. 그걸 뭐 이게 거의 뭐 좀 약간 빼딱한 자세로 그냥 답변하는 그런 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태도에 해주시죠. 내가 우병우 적인 자세 똑바로 하세요. 여기 청와대 아닙니다. 청와대 당신 참모들과 회의하는 장소도 아니고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왜 자세가 왜 그 모양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예요. 네, 오늘은 좀 수위를 좀 조절하신 것 같은데. 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쭤볼 질문이 많아서 일단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셨었고 서울 민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은데 자, 수도권 위기론 또 서울 지역의 어떤 여론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서울에서 서울시의원 또 뭐 국회의원까지 쭉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정치적 정서 한마디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네. 또 중립적인 입장을 늘 견지하는 그런 시민성을 좀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전국 8도의 고루 지역의 출신 분들이 다 모여서 사시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계시죠.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상 선거를 이겨야만이 선거가 승리가 되고 대통령 선거든 또 국회의원 선거든 그런 거죠. 저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위기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의석은 불과 16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6석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내년 4월에 가반 의석이라도 만들려면은 수도권에서 그래도 한 50석 이상의 언저리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그런 인적 경쟁력이 또 풍부한 그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의 우리의 대항마들이 민주당 선수들을 꺾을 만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인다 이런 거겠죠. 즉 그 말은 그래도 정치는 대중성이나 인지도 막 이런 게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뭐 12월이든 뭐 내년 초든 공천 시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진 또 대중성을 가진 그런 뭐 인사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풀어놔버리면은 네. 이미 늦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뭐 주로
뭐 내년 2월 달 공천 시점에 공천이 이루어져도 무난하게 또 우리 당 성적을 낼 수는 있는데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윤상현 의원의 그런 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안아야 된다. 천하용인도 안아야 된다. 비윤도 안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꾸 이렇게 썬소리에 대해서는 배 승선할 수 없다. 네. 승선 불가론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철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내년 4월 총선에 이제 그것도 집권당에 공천 실무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당이 특히 원래 이 정치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다양한 이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더군다나 뭐 이건 각자 또 생존을 위해서 또 뭐 다양한 또 자기 정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은 뭐 일정 부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좀 군기잡기 발언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안 뒀어요. 아주 엄격한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 지금 그 정말 뭐 이 정거래 법칙이나 다름없는 그런 공천 문제를 갖다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공천 관련 롤 세팅 이루어지기부터 뭐 쭉 그 많은 절차들이 아주 첨예한데 지금 그렇게 예민하게 벌써부터 전쟁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총장으로서 대체적으로 또 우리 당이 집권당이니까 내년 총선 고지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합하고 당내에서 이런 볼상사나운 그런 소리보다는 좀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총선 준비를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님 같은 서울입니다. 네.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도 서울에 기반을 두고 계신데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따지고 보면 노원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공천 받을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우리 당에서 공천 배제 대상으로 이렇게 뭐 입장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원래 이 각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망산천에 주고 있는 그런 잠들어 계신 조상도 흔들어 깨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모양인데 아니 뭐 인숙 전 당 대표 같은 그런 다양성과 또 청년 정치에 많은 그 노하우나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뭐 저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럴 이유는 없다. 네. 자, 그런데 내년 총선보다도 더 앞서서 10월 달에 바로 김성태 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에.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했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받았습니다. 네.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은 출마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뭐 강서라는 지역을 뭐 서울 시민들도 뭐 다 알고 우리 특히 뭐 배 원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은 서울에 이제 변방으로 불렸지만은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이제 네. 새로운 서남권 경제 중심 도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뭐 저도 이 3선을 이뤄낼 때는 약 30여 년 만에 뭐 내리 3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산업 종사자라든지 또 변방이다 보니까 지하철 차량기지 네. 뭐 5호선 9호선 뭐 다 있죠. 그리고 버스 종점 많으니까 버스 업계 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도 차고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제가 많이 스킨십하고 또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는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작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한 20여 년 만에 우리 당이 됐어요. 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별 차이도 안 났죠.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당시 가벌뱅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 다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각자 내는 후보들을 구청장 후보들하고 너무 치열한 경합. 그 과정 속에서 뭐 또 권리당 확보를 위해서 뭐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그 경쟁에 쉽게 말하면 휴유증이 큰 상태로 작년 6일 지방선거를 민주당은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 분열 이쪽을 과거 같으면 후보가 좀 난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이렇게 선거 단도리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치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만들면서 네. 또 지금 강서병 당협위원장하고 계신 지난번 김철근 위원장이 하신 자리죠. 네. 그분도 뭐 심지어 무소속까지 올해 한 3년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자기 무소속 출마를 적고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한 겁니다. 작년에는 됐는데 그래서 자, 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성태 의원이 보실 때는 오는 10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난 대선 때도 사실상 한 2.3% 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겼어요. 작년에 김태우 후보도 이제 뭐 좀 이겼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나 또 김진선 뭐 강서구청에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 네. 강서병 당협위원장 이 두 분이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지금 두 양반 다 지금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는 수도권의 유일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내년 총선 전략과 또 이 결과는 내년 총선의 가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빅데이터과 분석까지 뭐 다각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헌 당규 39조 상에 우리 당 기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규정을 대체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무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원칙을 지킬 거냐. 아니다. 김태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배임 행정 뇌물로 뭐 이런 공직선거 사범이 아니니까 뭐 이거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건지 원칙적인 입장을 견주할 건지 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무공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런 거죠. 아직 참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당락에 워낙 대해서는 예민하니까 지금. 민감하니까 예. 말씀을 해주시는데 방송 끝나고 살짝 좀 저한테는 네.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판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자, 국내 이슈도 국내 이슈인데 일본과 관련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상당히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은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나 또 내년 총선이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당에. 뭐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뭐 인접한 일본에서 그것도 뭐 먼저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이제 방류 사전에 이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고 또 앞으로 IAEA가 이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이제 검증하는 거기에 뭐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시키고 계속 방문을 허용하고 뭐 이런 세부적인 합의는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걱정이죠. 불안하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식보다는 또 뭐 땅에 묻는 그 비용이 뭐 천문학적이지만은 이 해양 방류가 그래도 가장 IAEA 입장에서도 뭐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게 과학과 기술로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 계담 정치 정쟁의 수단으로 이게 첨예한 또 갈등 구조로서 우리 국론이 또 이렇게 첨예하게 분열되고 네. 우리 어민을 비롯한 이 수산업계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이 현실을 가지고 저희들은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방류가 뭐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뭐 야당도 그렇고 좀 더 협의를 해달라. 정부 여당이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달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산물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인 정부가 일본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연안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IAEA와 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 철저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쭉 가동시킨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사실상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국제기구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알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국제기구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리 국민의 입장을 국가적으로 더 많이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틀 이후인 3월 13일부터 이 냉각수가 이제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요. 바닷물로 그걸 냉각을 시켰어요. 그 바닷물로 냉각시킨 그 한마디로 오염수가 그대로 무방비적으로 그냥 바다에 그냥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된 거죠. 그게 12년 지난 거예요. 원전 사고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아예 뭐 알프스라는 이런 쉽게 말하면 핵 다종 뭐 이런 방사능 여과 장치도 없었죠. 여과 장치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 쉽게 말하면 여과 장치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됐어요.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때 이제 약 7만 5천 회 정도의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방사능 농도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안에 잡히는 생선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었고. 근데 그게 12년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일본에서 그 방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태평양을 미국 연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왔는데 이미 오늘 저녁에 뭐 국회 계단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뭐 당직자들 뭐 서울 지역 뭐 이런 핵심 당직자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대규모 이제 촛불 집회 후쿠시마 대응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내일은 뭐 또 10시부터 강화문에서 이제 용산으로 행진하는 그런 대규모 또 행진다고 26일 날 또 토요일 날은 이제 범시민 사회단체와 강화문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학과 기술로서 우리가 일본이 정말 그런 알프스라는 그런 여가 장치를 통해서 방사능 이런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여가 설비 과정을 통해서 네.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절차가 되는지 이걸 IAEA도 아마 이거는 국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뭐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의 우려대로 만일 이를 감시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안전성 기준이 초과된 그런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불과 4, 5년 후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 못할 일이죠. 네. 철저한 오히려 그럼요. 이 기준에 의해서 방류가 되는지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네. 과학과 기술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이걸 계담 정치로서 이걸 또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샤드하고 강호병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극단적인 사태로 가서는 안 될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벌써 많은 그리고 이 수산물 업계 이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렸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묵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뭐 위험하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뭐 임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빠르면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참 국회에서 또 뭐 이 인사검증 보고서가 또 채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네.
뭐 대통령 임명 권한으로 아마 행사가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사실상 인사청문회 기능이 좀 무력화된 거.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든지 또는 몇몇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임명 과정으로 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늘 하는 소리예요. 뭐 여당 야당 공격수 수비수가 바뀔 뿐이지. 저도 뭐 원내대표실 이 인사청문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도록 하자는 뭐 그런 관련 법안도 여야간에 합의해서 그러셨군요.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공수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막 그렇게 우리가 청문 절차 통과제도 되지 않고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뭐 능력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왜 하냐. 동의 못 한다. 채택 보고서.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굳굳하게 했고 지금 현재 대체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이걸 좀 여야간에 한번 좀 국회에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이 제도를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정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그런 권능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가장 지금 이제 야당도 그렇고 언론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방송 장악이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 되기도 전에 KBS나 MBC 이사가 교체되고 앞으로도 이 방송 개혁, 방송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송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당의 입장도 이제 자꾸 이게 아픈 이 과거의 그런 스토리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방식은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피해가자.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되고 나면은 특히 방송 언론 장악이 이루어질 것이고 탄압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 우려라는 게 이제 2017년도 당시에 검찰의 국정원 불법 사찰 통해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이동관이다. 그래서 그때 막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MB 정부 때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달 좀 넘게 이분을 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저는 옛날에 좀 관계가 좀 뭐 늘 당에서 제가 비주를 했기 때문에 MB 때도 별로 뭐 편한 관계는 아니었죠. 이런 야당에서 그리고 방송 언론계에서도 방송의 이 개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 장악을 넘어서 또 탄압까지 이렇게 우려가 많다. 이제 그때보다 나이도 이제 좀 많고 한데 이런 우려가 현실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자기는 원칙과 기준에 입에대는 짓 안 한다. 내가 그랬으면은 왜 그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로서 박근혜 MB 적폐청산에 다 할 때 자기들 거기서 왜 무사했겠냐. 그게 일부 뭐 그런 야당의 주장처럼 자기가 몰지각하고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언론인으로서 살아오지는 않았다. 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달라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좀 우리가 낙관적인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또 노동계 잔뼈가 굵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에 좀 어떤 태도, 어떤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야당이나 또 언론계에서도 그동안의 우려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 언론 이런 관계는 절대 권력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뭐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이 방송 언론인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저 방송 본연의 영역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균형적인 뭐 자기 사명감 그런 걸로서 이 사물을 현실을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고 또 입장 어떤 분위기를 넣어가지고 과거에 뭐 청와대 뭐 수석을 비롯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뭐 이로 관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좋은 전철을 우리가 밟는 거는 뭐 하지만 나쁜 전철을 대발을 볼 수는 없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결국은 그 강압적인 언론 장악이 그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 언론은 이제 국민적 상신에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방송 언론인도 절대 정치적으로 편협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의원 말씀대로 한번 좀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는지를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용균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 인준 절차를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받게 될 텐데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어떻게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사법 정의나 또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마지막 이 양심의 보류가 돼야 될 이 사법 현실이 어느 정치 권력이라든지 어느 정치성을 띠고 그런 편협적인 판결이라든지 판단을 한다면 이건 한마디로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이균용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좀 소신 있게 그러면서도 뭐 가장 인간적인 내음이 있는 그런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막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내정하는 사람인 만큼 앞으로 이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도 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다양하게. 네. 이분이 또 일본 또 법학 관계하고 또 해박하니까 또 뭐 그런 가령 뭐 이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문제, 네. 국가 보상 배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이제 견해나 판단을 이제 이렇게 구해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상식적이고 네. 객관적으로 이제 사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균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적 판단이 아마 들 겁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야말로 보수의 품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보수가 나는 너무 지금 정치가 실종돼서 너무 지금 정치가 천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그러니까 되는데. 뭐 오늘도 민주당은 100시간 긴급 행동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계담 정치로 정쟁의 수단이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가버리는데 원님 또 모실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